안녕하세요. 사회 안기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고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지방직 사회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해보면 좀 평이하게 출제된 편입니다. 자,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문제 분석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사회를 보시면 단원별 출제 분포도로 봤을 때 정치화법에서 8문제, 자, 그리고 경제 5문제, 그리고 사회문화가 7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 사회문화가 7문제, 즉 일반적으로 5문제 출제된 부분에서 한 2문제 더 출제됐다라고 본다면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원래 사회문화가 많이 출제되면 난이도는 상대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훈련할 때도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간단하게 정치화법부터 보시면 정치화법에서는 원래 기존에 한 10문제 정도 출제된다 했을 때 법에서 5문제, 정치에서 5문제 비율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올해 좀 보시면 법 파트에서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된 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문제를 분석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출제를 예상할 수 있는 법의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근로기준법이나 그다음에 민법이라던가 그다음에 중요하게 다루는 헌법 파트, 그리고 형법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그러니까 정치화법 안에서도 법의 비중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5문제. 보시면 명목 GDP와 실 GDP 저희 계산하는 방식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훈련하고 적용을 많이 해보신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소비에서 어떤 순편익을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시장의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그리고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뭐 지급준비율 정책을 통해서 거시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자료 분석의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은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분석의 비중은 높지만 작년에 출제됐던 거랑 본다면 계산을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나 그런 주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총수요 총공급도 거시경제에서. 그럼 지금 보시면 경제의 중심에서 우리가 미시와 거시 나눴을 때 여기서 자, 거시경제, 그 다음에 거시. 그러니까 5문제 중에 3문제가 거시경제, 그 다음에 2문제 정도가 미시 쪽에서 출제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회문화 같은 경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상대도 많이 출제된 편이에요. 근데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좀 고르게, 그리고 원래 사회문화는 1, 2단원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단원, 그 다음에 사회 집단 쪽에서 특히 이번에 사회문화의 좀 흐름을 보시면 이 사회집단 쪽에서 3문제니까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정치화법 8문제, 경제 5문제, 사회문화 7문제 해서 중요 주제에 빈출 주제별로 출제가 되었고, 사회문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원래 일반적으로 그 세부 과목 쪽에서 좀 경제를 어려워하시는 편인데 당연히 자료 분석은 출제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마지막에 기선제압 동형 모의고사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 난이도를 봤을 때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총평을 했고요.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사회문화에서 이런 문제는 딱 어떤 한 개념을 보고 푼다라기보다는 지문을 읽고 푸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1번 문제랑 문화 파트의 6번 문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훈련을 할 때도 꼭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제시문에서 독해 비중이 높은 문제도 있다라고 설명했었는데 지금 보면 보기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진술로 가장 옳은 것이요. 그러니까 몇 단원의 어떤 개념을 접근하기보다는 이 제시문에 충실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갑은 정부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부모 가정 학생들의 학교 적응 실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주제와 목적을 설명하고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서 요 한부모 가정 학생 20명에 대한 요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더 가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갑은 대상자들의 이름과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 기관에도 제출을 했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학원 연합에도 제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활용한 것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실제 이 대상자들의 어떤 동의를 받은 내용은 없죠. 학교 찾아가서 학교장 동의는 받았지만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동의는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죠. 자, 1번에 보시면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자료 선별 이런 얘기는 문제 없죠. 지문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 자, 익명성이 보장 안 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그럴 것 같다를 고르시면 안 되고 지문에 충실하셨어야 돼요.
자, 3번이죠.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1번을 수월하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2번에 보면 2번은 사회문화의 어디 1단원의 개념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가 좀 짧게 출제됐어요. 그냥 제가 비교하는 대상은 작년이에요. 작년에 유난히 좀 문제가 어려웠던 편이에요. 그런 다시 좀 일반적인 수준으로 출제됐다. 근데 이럴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요? 변별력 있는 문제나 난이도 높은 문제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추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 이번에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 연구 방법이라고 하면 뭐 있죠, 여러분들? 수치를 중시하는 실증과 그 다음에 의미나 의도를 강조하는 해석적 연구가 있습니다. 실증이 양적이고요. 해석적이 질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적 연구라고 일단 제시가 돼 있네요. 바로 지문 가보시는 거예요. 자, 연구자 갑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분노 조절 능력에 미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쭉 보시면 가설을 세운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순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간 절차가 아니거든요. 어떤 연구 방법인지 볼 거예요. 양적에서도 저희가 설문지가 있고 실험이 있잖아요. 자, 보시면 땡땡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 40명을 선발해가지고 각 집단을 나눴네요. 그래서 한쪽에는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게 하고 B에는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하는 독립변수를 투입했네, 한쪽에. 여러분 이거 뭐죠?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에서 인위적으로 원인을 독립변수를 투입해서 반응에 대한 결과를 보는 실험법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럼 1번. 자, 직관적 통찰은 감이에요. 자, 이런 직관적 통찰을 통해 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이거 뭡니까? 얘는 질적 연구입니다. 그 다음 2번. 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는 걸 막는 데 불리하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양적으로 수치화하는 연구 방법들은 주관적 가치 개입이 되는 걸 막는 데 유리한 거죠, 여러분들. 최대한 배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고 현상에 예측하는 데 불리하다 했는데 반대죠. 일반적 법칙 발견을 잘할 수 있는 게 양적 연구예요.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네, 양적에서 인간을 수치화해서 이런 사회문화 현상 연구를 하다 보면은 수치화 객관화의 장점은 있지만 4번에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객관적인 장점은 있지만 어떤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실증적 양적의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연구 방법은 양적에서도 실험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3번 갑니다. 3번도 여러분들 사회문화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회조직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 출제된 표현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사회문화 할 때 2단원에 나오는 사회집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묻고 있어요. 사회조직에서 지금 보시면 A조직은 자, 특정한 목표를 달성, 과업 수행을 위해서 의도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A가 뭘까요? A가 체계가 분명한 공식 조직입니다. 자, 그럼 B로 가볼게요. 자, B조직은 A조직 내에 존재하면서, 여기가 포인트 여러분들. A 내에 존재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다. 자, 바로 못 찾으셨어야 돼요. B가 바로 비공식 조직입니다. 자, 비공식 조직이 뭐죠?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 도모,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 내의 동호회, 대학 동아리 생각해 보시면 딱 돼요. 자, 가볼게요. 1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공식 조직은 회사고 예를 들면 비공식 조직은 회사 내에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랑 B는 같은 목표를 갖지 않죠. 알아두셔야 돼요. A는 회사 자체의 목표가 있는 거고요. B는 회사 안에 동호회에 어떤 친목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자, 2번 가볼까요? 네, 맞죠. A 조직은 기업이고 B 조직으로는 회사 내 동호회가 있다. 바로 고르셨어야 돼요. 3번 갑니다. B와 달리 A 조직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더 중시한다 했는데 이거는 이러면 안 되죠. 회사는 체계 목표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 조직은 비공식 조직이 되는 거예요. 3번 X입니다. 4번에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들.
B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A 조직에서와 다른 지위나 역할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동호회 회원이요. 회사 내 동호회, 산학동호회 회원이요. 그리고 A에서는 업무적인 체계에 따라서 뭐 대리, 과장 이런 어때요? 업무에 따른 지위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위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4번 가볼게요. 이게 3번, 4번이 반복적으로 집단에서 출제가 됐는데 3번 자체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묻고 있고요. 4번 보면 뭐 나와 있어야 될까요? 4번은 관료제와 탈관료제가 나오셔야 돼요. 자, 가보죠.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조직 운영 원리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조직 내에서 각자가 맡은 직책상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수행한다. 회사 조직은 업무 조직이니까 객관적, 비인격적, 2차적 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보시면 여기 자, 전문화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 조직 안에서 공식 조직 내에서도 관료제와 탈관료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문화 분업화의 상부로부터 임명되며 각자의 직책은 명확하게 업무 분담이 되어 있대요. 바로 뭐가 나와야 될까요?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에 관료제가 떠오르셨어야 돼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업무 수행은 반드시 조직의 공식적인 여기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매뉴얼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조직 형태를 뭐라고 해요? 이러한 형태의 관료제 조직입니다. 산업사회에 중시되는 조직 형태고요. 바로 가볼게요. 자, 바로 1번이네요. 명령계통에 따른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여러분들 관료제 할 때 자, 위에서 결정된 것을 아래로 전달하는 하향식 조직이다 라고 정리하잖아요. 자, 이번에 보시면 관료제는 경력 중시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연공서열이라는 게 바로 경력을 중시하는 겁니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지 않는다, 중시합니다. 이걸 중시하지 않는 건 탈관료제예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조직 구성원의 여기 재량권 보장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관료제에서는 매뉴얼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그 체계적인 업무의 프로세스가 더 중요해요. 이런 개개인의 재량권에 대한 것이 중요한 조직은 탈관료제예요. 탈관료제. 자, 4번에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쉽다 했는데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관료제 형태는 지속적이고 안정성인 건 장점일 수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쉬운 건 어디요? 탈관료제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5번 가보죠. 자, 5번도 사회집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번부터 3, 4, 5가 사회집단 쪽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근데 이게 사회집단도 난이도가 꽤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인데 깊이 안 들어가고 딱 들어가다 말았다 개념이 이 정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개념을 제대로 잘 정리하시고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있게 훈련을 해두시면 이 시험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출제가 되고 나니까 작년보다 좀 평이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작년엔 또 상당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시고 마지막까지 훈련하실 때는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난이도 있게 훈련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보기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인데 갑은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했는데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대요. 자, 중소기업은 갑의 내 집단, 소속 집단입니다. 자, 이후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을과 비교해서 자신의 연봉과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럼 보시면 목표로 한다, 원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갑한테 대기업은요. 기준이 되는 집단, 준거 집단이에요. 실제 취직한 이 집단은 소속 집단이 되는 겁니다. 소속 집단, 내 집단. 자, 둘이 안 맞죠. 여기서 오는 불만이 있고 다시 준비하려고 한다. 이직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병은 작년에 의과대학을 진학을 희망했다. 또 나왔죠, 여러분들 아까. 어떻게 본다 했어요? 희망한다, 목표로 한다, 원한다. 이게 준거 집단이에요. 합격하지 못하고 약학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소속 집단, 내 집단. 근데 또 고민을 해가지고 의대 진학을 하고자 재수를 결심했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의 불일치에서 오는 불만이다. 라고 찾으셨어야 돼요.
자, 반대로 일치하면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소속감이 높다.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선 불일치예요. 자, 여러분 1번에 중거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존재하죠. 갑은 대기업, 병은 의과대학. 2번에 보시면 구성원 간에 대한 갈등에 대한 내용 안 나와 있습니다. 3번에 공식적 통제 수단의 부작용, 공식적 통제 수단이라고 하면 뭐 규칙, 좀 더 체계적으로 보면 법률 이런 게 공식적 통제 수단이에요. 근데 그거에 따른 부작용은 아니죠. 4번에 바로 나오죠.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번까지 봤습니다. 사회문화. 자, 6번 가볼게요. 6번은 1번 주제처럼 지문 독해를 집중하셨어야 돼요. 1번 문제도 그렇고 6번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다른 거죠. 2번부터 5번까지는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시는 거고요. 자, 보면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좁은 의미로는 대중매체에 의해 제공되고 형성된 문화를 의미하며 대중매체에 의해 제공되고 형성된 문화다? 그러면 일단 대중문화예요. 가보죠. 자, 넓은 의미로는 대중사회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문화. 자, 대중문화입니다. 근데 이것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문화는 근대 이후에 정치적, 경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대중문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이. 자, 가보죠. 1번에 보시면 불특정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런 대중문화, 즉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네, 대중문화의 특징이기도 하죠. 획일적이 될 수 있는. 자, 2번에 보시면 소수 엘리트 계층에 의해 독점적으로 향유되었다. 이것은 대중문화와 대비해서 비교하는 엘리트 문화예요. 대중문화랑 다르죠. 대중문화는 불특정 대다수. 얘는 엘리트 문화. 그럼 2번이 틀린 선지.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문화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지문 흐름대로 보세요. 전체로 퍼질 수 있다. 요 정도. 자, 4번에 대중문화니까 대중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삶의 활력을 제공하였다. 대중문화의 일반적 특징입니다. 옳지 않은 거 바로 2번을 고르셨어야 돼요. 이렇게 6번 문제 사회문화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6번까지 한번 보시고 사회문화가 이제 뒤에 9번에 한 문제가 더 나와요. 자, 그럼 이제 7번 갑니다. 자, 7번부터 이제 정치화법의 시작이요. 자, 7번은 무슨 주제죠, 여러분들? 형법이요. 5단원에 형법은 꾸준히 출제되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성립 요건에 대해 출제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도 실제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험의 특징이 딱 중요한 개념의 포인트들로 깊게 들어가진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갑이 19세래요. 그러니까 19세니까 여기서 뭐 딱히 문제에서 보시는 뭐 형사 미성년자로 가거나 만 14세 미만 이런 거 아닌 거죠. 걸릴 게 없습니다. 자, 가보죠. 자, 범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구분한 것이다. 자, 여기서 어떻게 나오셔야 돼요? 세 가지. 자, 범죄를 성립할 때 첫 번째. 자, 구성 요건의 해당성. 구성 요건 해당성을 봐야 된다.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봐야 돼요, 여러분들? 위법성을 봐야 돼요.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되죠.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비난받을 책임이 있는지 책임성을 봐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첫 번째는 형법에 있냐, 사기죄, 절도죄, 폭행죄 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냐, 비난받을 책임이 있냐.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문에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충족되는 경우고 실제 시험지에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진한 색깔이죠. 여기가. 얘가 진하고 얘가 요렇게 두 개가 진해요. 나는. 그 여러분들 가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는데 위법성의 흰색 여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다. 요거 잘 보셨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못 찾으셨어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위법성이 깨지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뭐 나와야 돼요? 5가지 정리하셨어야 됩니다. 정당 방위, 그 다음에 정당 행위. 실제 문제에서 하나씩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자구행위, 그 다음에 긴급피난. 자, 이것에 대해서는 위법성에 깨진다, 조각될 수 있다로 보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달라진 게 한 단계 더 나가요. 구성요건 해당하고 위법한데 세 번째, 여러분들 이게 충족 안 된대요. 책임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찾으셨어야 되는 거야. 자, 책임성은 또 포인트에 실제 꼼꼼히 들어간 게 문제에서 책임성 조각과 책임성 감경이 있잖아요. 근데 책임성 조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냐. 14세 미만. 그 다음에 심신 상실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강요에 의한 행위냐. 요 세 가지가 바로 뭐에 해당한다? 책임성 조각입니다. 자, 가볼게요, 바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셔야 문제를 쉽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1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가배 행위가 가에 해당한대요. 자, 그럼 가는 위법성 조각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조각 사유. 자, 그런데 여기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부정적 행위 판단이 가능하다? 이건 여러분들 위법하다라고 할 때이거든요. 자,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거는 1번 선지와 맞다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뜻하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법성 조각이니까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갑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현행범을 체포한다. 현행범을 체포한다 했을 때는 바로 일단 첫 번째, 자, 범죄 구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는데 어쨌든 체포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영장주의예요. 그런데 긴급 체포나 현행범은 먼저 체포한 후에 사후 영장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이것을 그래서 경찰관의 이 업무로 봤을 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뭐라고 하죠? 정당 행위입니다. 그러면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다. 여러분들 정당 행위는요. 이거 정당 행위입니다. 그러면 정당 행위에서 봤을 때는 얘를 뭐로 보셔야 되냐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번이 여러분들. 자, 3번 잘 보셨어야 돼요. 심신미약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분명히 책임성 조각에서 뭐가 나왔었죠? 그건 심신상실이에요. 중요하죠. 3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친 행위는 나에 해당한다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이거는 책임성이 조각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책임성 감경이 있었어요. 책임성을 좀 약하게 적용해주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심신미약과 농아자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책임성 조각 사유가 아니에요. 3번이 함정선지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가와 달리 나에 해당할 경우 가백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는 위법성이 조각되고요. 그래서 범죄 성립이 안 되고 위법성에서 빠지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조각돼요? 책임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둘 다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요. 가나 모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왜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둘 다 뭐가 성립 안 한다? 범죄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형벌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셨어야 돼요. 자, 중요한 형법 파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가볼게요. 8번은 헌법이죠. 그리고 헌법이 꽤 많이 나온 편인 게 지금 보시면 8번 헌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13번 헌법, 그 다음에 입헌주의라고 해서 14번도 헌법.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치와 법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법의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근데 헌법 같은 경우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주제예요. 자, 국회의 의사결정을 가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름 이러한 형태의 문제 유형 자체는 수능형으로 볼 수 있어요. 뭔가 제시를 해주는 거. 그냥 지문이 아니라. 자, 가보시면. 자, 가장 옳은 것. 자, 본회의, 국회회의 여러분들. 1번. 국회회의는 정기국회도 있고 임시국회도 있어요. 그러면 정기회뿐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열린다. 국회 본회의가. 바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 3, 4를 보셨어야 되죠? 자, 2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걸 의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국무총리가 공포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자, 기본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공포권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X. 3번 보세요.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의는 누가 하는 거야? 국회 동의를 거쳐야 돼요. 3번에 보시면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국회 동의가 먼저입니다.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자, 리을. 그러니까 실제 정답 자체 1번은 바로 나오는데 2, 3, 4번은 꽤 자세한 권한이 들어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있어요. 자, 소속 의원의 20인 이상으로 뭐를 만들 수 있어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교섭단체가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 토론한다? X죠. 자, 이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관련된 거는 4번은 뭐로 보셔야 돼요? 4번은 바로 위원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교섭단체가 국회 효율적 운영이랑은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는 관련이 없어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렇게 국회 권한에 대한 파트 문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이제 다시 사회문화예요. 그리고 시험 전에도 되게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일단은 균형 있는 학습에다가 그 다음 실제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 단원과 여러 과목이 다 섞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실제 체감 난이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사회문화로 오셔야 돼요. 사회문화의 사회 이동. 자, 가보죠. 갑은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을 훔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아직 이동과 관련된 건 안 나오고요. 자, 출소 후에 갑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일자리 얻지 못하다가 여기 보면은 노인의 집사로 취직을 했대요. 자, 성실하게 집사 일을 하면서 노인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여기 노인의 재산을 물려받아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상승했네요. 그러면 상승하면 수직에 상승과 하강이 있습니다. 일단 수직 이동. 자, 여러분들 개인적인 거죠. 이거 어떤 전체가 구조적인 이동이 나오는 거, 뭐 전쟁으로 인한 변화나 이런 얘기 아니죠. 개인적이요. 왜냐하면 니은과 디귿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개인이죠. 그러면서 구조적 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갑의 일생에 대한 세대, 한 세대 안에서의 변화죠. 이걸 뭐라고요? 세대 내라고요. 세대 내랑 또 비교해야 되는 게 부모에서 자녀에 걸친 이동이다라고 하면 세대 간인데 이 제시문에서는 부모에서 자녀로의 이동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이랑 니은, 리을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기억, 니은, 리을에서 정답은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10번 딱 보고 뭐 나오셨어야 돼요? 근로기준법. 이것도 실제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될 때는 실제 근로계약서 형태를 주고 이제 분석하거나 나오는데 그냥 개별 사례 정도만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법의 일부이다. 이 법을 여기 보시면 찾으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위반한 사례를 골라줘야 돼요. 자,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여기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자,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1번에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 직원 23세래요. 자, 제가 연령을 본 이유가 연소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또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하루 8시간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 아니에요. 세부적 들어간 내용 없어요. 1일 8시간.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휴게시간 물어봤어요.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었다. 위반 사례 아니죠. 왜요? 4시간에 30분 이상이요. 그러면 1시간, 즉 8시간에 1시간. 문제 없죠. 자, 1번은 위반 사례가 아니고요. 2번에 보시면 을은 비 19세 여러분들. 19세와 매월 10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서 뭐 19세인 거랑은 연령은 관계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정해진 날짜의 임금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필요하죠? 자, 정해진 날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 2번도 위반 사례가 아니에요. 자, 3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나왔어요. 자, 제가 아까 뭐 여기 A나 B 연령은 뭐 다 따로 볼 게 없다라고 설명드렸는데 17세예요. 그러면 17세는 연소근로자예요. 15세 이상 18세 미만 17세까지 연소근로자예요. 또 하나 17세면 민법상 19세 미만에 해당한 여러분들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뭐가 필요하죠? 부모의
동의를 받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는. 민법에서. 그러면 17세 고용하면서 여기 C의 아버지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제가 뭐라 했죠? 부모 동의를 받고 누구랑 계약서 체결해야 돼요? C랑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계약을. 임금을 얘기할 때도 미성년자 단독 임금 청구죠. 그래서 정답. 위반한 사례 3번이에요. 아버지와 대리 계약을 한다? X죠. 자, 4번에 보시면 자, 정은 미리 동의를 얻어서 직원 D 33세에게 여기도 이제 연소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연소근로자 아니죠. 자, 여기 일주일 동안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시켰다. 자,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는 최대 합의 시 몇 시간까지 가능해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도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11번 정치화법에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입에 대한 내용이랑 산출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투입은 뭐가 나와야 돼요? 뭐에 참여? 비공식적 정치 참여. 어떤 거?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등이 나와야 되고 이걸 산출한다라고 하면은 공식적 정치 참여. 정부, 뭐 국회. 자, 이 산출과 정책 결정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잠시만요. 여기서 보셨을 때 투입 정책 결정이고 결정되어 산출되잖아요. 여기는 이것만 수정을 할게요. 시험지대로 보세요. 지금 정치 주체라고 되어 있고요. 요 자체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없지만 일단 요 박스는 좀 내용을 고쳐서 바로 보겠습니다. 정치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산출된 다음에 실제 이걸 가지고 완료, 다시 뭐 한다? 피드백한다. 요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1번에 보시면 기억이 정책결정기구거든요. 그러면 정책결정기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뭐의 주체? 공식적인 참여 주체다. 기억 맞죠? 그 다음 니은은 어디? 니은은 산출. 자, 이들이 뭐 한다? 산출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조심하셨어야 되는 게 니은에 해당하는 건 산출인데 정치 과정 중에 사회에 다양한 요구가 표출된다. 표출되는 건 뭔가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에? 투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공식적 참여 주체. 잘 보세요. 자, 3번에 보시면 정당 이익 집단은 정치 과정에 어디 비공식적 참여 주체로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개인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 리을에 보시면 전반적인 설명이요. 정치 과정이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둘러싼 요구가 정책결정 기구에 투입되어서 산출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기억과 리을 2번이에요. 평이한 문제 유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번에 보시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혼인과 이혼. 여기서 이제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혼인의 성립과 유효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뭘까요? 혼인 의사 합치 중혼이 아니어야 된다. 이 부분이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이에요. 실질적 요건. 그 다음 보시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그 다음 여기 리을 혼인 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신고는 혼인의 형식적인 요건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 기억과 니은은 요거 두 개 뭐라고 고쳐야 돼요? 실질적 요건이요. 혼인 가능 연령 몇 세부터? 거기 보시면 지금 19세라고 되어 있는데 18살, 18세입니다. 18세인 자는 부모 동의를 받아서 혼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19세인 자. 그럼 19세인 자는 부모 동의 필요 없어요. 왜냐면 혼인은 가능한 연령이 18살부터예요. 부모 동의 받아서 혼인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19세인 자는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죠. 3번에 여러분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배우자 사망 시 이 배우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형식적 요건 충족된 법률혼이 되어야 됩니다. 법률혼. 자,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여기 리을을 하면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된다. 즉 법률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요 내용이에요.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자, 디귿인 자가 아까 18세라고 했죠? 자, 디귿인 자가 부모 동의 얻어서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면 여러분들 이 경우에 우리 성인으로 간주한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성년의제라고 했어요. 18살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받아서 혼인하면 민법상의 성인이에요. 민법상. 그래서 보시면 민법상의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자, 제한되지 않습니다. 행위 능력은 어떤 거요? 단독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법에서는 성인으로 간주한다라는 거는 민법상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아요. 단독 법률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요렇게 민법은 혼인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고, 자, 13번에 보시면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얘는 헌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기관들을 정확하게 보고 푸셨어야 돼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A부터 F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바로 가보죠. 행정부 여러분들 최고 심의기관 A가 어디예요? 국무회의입니다. 이걸 다 찾으셨는지 그게 중요해요. 자, 국무회의 의장은 누구죠?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에요. 국무회의 여기 부의장은요? C는 국무총리예요. 여기까지 나오셨어야 돼요. 그 다음 더 가보세요. 자, B는 대통령은 D의 동의를 얻어서 E 회장과 F 회장이라고 했는데 들어가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감찰 나와요. 감사원이거든요. 감사원장과 F는 뭐예요? 헌법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장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어디에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국회 동의를 얻어서 감사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2가 볼게요. 자, 2는 비소속이지만, 자, 2 직무기관에서는 독립적이다. 여기 직무감찰이다. 그럼 2가 뭐예요? 감사원. 자, F는 아까 설명드린 거 헌법재판 나왔어요. 헌법재판소. F까지 나온 경우는 꽤 길게 나온 편이에요. 자, 근데 바로 각각 권한을 묻고 있거든요. 바로 가보죠. 1번에 보시면 1번이 국무회의예요. 자,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결산검사권 누굴까요? 이거는 감사원입니다. 1번 X. 2번 보세요, 여러분들. F가 헌법재판소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어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건 누구 권한? 국회의 권한. 2번 X. 자, 3번에 보시면 국회와 감사원은 여기 D와 E는이니까 F 헌법재판소와 달리 자, 여기 대통령이 결정하는 정책과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한다라고 되는데 여기 보시면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집행하는 거. 행정부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사무 집행에 대한 거. 그러면 국회나 감사원 X죠. 자, 4번 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갔어야 돼요. 자, B가 국무총리를 임명하고자 할 때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 플러스 대통령 임명. 그러면 네, 어때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14번도 헌법에 대한 입헌주의. 특히 이번에 보시면 앞에서 문제에서도 지금 순차적으로 봤을 때 헌법에서 좀 집중적이다라는 게 있어요. 정치 쪽에선 헌법이 많이 나온 편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헌법에 의한 통치라고 돼 있잖아요. 입헌주의예요. 헌법에 의한 통치, 입헌주의. 입헌주의를 두 식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의 자유권리, 민주적 통치 원리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통치하는 원리다. 입헌주의요. 그래서 국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입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근대의 소극적인 입헌주의와 적극적인 입헌주의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대의 자유방임이라면 현대는 복지국가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자, A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우리 헌법을 따르는 입헌주의의 기본은 기본권 보장입니다. 목적은 자, 기억 맞고요. 니은에 보시면 설명드렸어요. 자, 근대가 소극적 개입, 현대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설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빈부격차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건 현대 입헌주의죠. 복지국가. 자, 지그재. 요 표현 잘 보셨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니은이 현대 A잖아요. 복지국가. 여기 국민 여러분들,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중시한다. 생존권적 보장이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사회권 적극적 개입과 연결됩니다. 자, 디귿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자유권과 같은 근대에서 초반의 어떤 기본권의 특징은 간섭하지 않는다로 시작하는 것이고 적극적 개입에선 이제는 이러한 사회권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리을 여러분들, 기업과 달리 니은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라고 하는 거의 차이지 입헌주의의 기본을 따르는 거예요. 보장이 됩니다. 중시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 네, 2번이 됩니다. 이렇게 14번 문제 확인했고요. 자, 15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15번도 나름 헌법 쪽의 주제잖아요. 저희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서 이제 이 의원내각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대통령제인데 의원내각제 일부를 가미했다. 이렇게 가잖아요. 가볼게요. 자, 보기 밑줄친 부분에 해당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 지금 삼권 분립의 대통령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기본은 대통령제죠. 여기에 플러스 요걸 고르시는 거예요. 일부의 의원내각제. 우리나라가 가미하고 있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거거든요. 1번에 바로 나와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전형적인 뭐의 요소예요? 1번은 대통령제 요소입니다. 바로 1번 틀렸어요. 자, 근데 2번에 보시면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 의원내각제 요소, 국무총리가 국회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여기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잘 보세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국회가. 2번, 3번, 4번 가미한 의원내각제 요소가 맞습니다. 헌법은 A가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한 후에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암기가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주제 중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16번부터 20번까지가 딱 경제로 몰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몰아 있다 보면 난이도와 관계없이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한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A국이 연도별 경제지표, 거시경제 얘기고요. 저희가 많이 훈련했던 주제에 해당해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런 표를 보셨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이제 잡혀 있는 상태에서 푸셔야 돼요. 여기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기준연도는 2025년이다. 그럼 기준연도에서는 적용할 게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다. 이게 나오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진짜 수치가 맞는지 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목이 2025년에 1,000달러잖아요. 그럼 여기는 실질도 뭐예요? 1,000달러. 자,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2026년에 실질 GDP는 전년 대비 80% 증가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026년도에 명목은 줬어요. 명목이 1,800달러고 실질 안 줬죠. 실질 공식 어떻게 돼요? 기준가격 곱하기 당해 생산량.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생산량이죠. 120에다가 2026년 가격 곱하시면 안 돼요. 어디? 기준연도. 여기가 기준이죠. 10달러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1,200달러입니다. 2026년에 실질이. 그럼 1번. 자, 그럼 2025년의 실질은 명목과 똑같아요. 기준에서 명목과 실질 같습니다. 1,000달러에서 1,200달러가 됐죠. 그러면 1번에 80% 증가였다가 아니라 20% 증가한 거예요. 1번 X. 자, 2번에 보시면 2026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작다 했는데 디플레이터 어떻게 구하죠?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 보세요. 실질 2026년 실질이 1,200, 명목이 1,800 곱하기 100이요. 여러분들 실분의 명 했을 때 실질보다 명목 분자가 더 크죠? 100보다 큽니다. 150이요. 100보다 작다 X. 3번은 개념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어요.
2025년과 2026년에 물가가 같다면 실제로는 지금 이 재화의 가격이 다르잖아요. 실제로는 표에서는. 근데 같다면 지금 보시면 2026년의 명목과 2026년 잠시만요. 3번에 보시면 2025년에 2026년에 물가가 같다면 2026년을 묻고 있습니다. 뒤에는 여기 보시면 명목 GDP와 실질 GDP는 일치한다. 만약에 물가 변화가 없다면 그 얘기는 26년에 가격이 변화가 없다면 이란 전제가 있으니까 3번이 옳은 선지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26년의 명목과 실질을 저희가 아까 다르게 구한 거는 가격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같다라고 하면 26년 명목과 26년의 실질은 같다. 3번입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저희 다 했어요. 26년의 명목 GDP의 증가율은 여기 1000에서 1800이 됐어요. 명목이요. 80%. 명목 GDP 증가율. 그 다음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은 2025년은 기준이니까 디플레이터가 1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까 구한 거. 26년의 디플레이터는 150이에요. 그러면 50% 증가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명목 GDP의 증가율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에서 자세하게 나온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16번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16번, 17번 이 두 문제예요. 요번 사회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는 두 문제라고 하면 16번과 17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이건 이제 그 합리적 소비 쪽에 1단원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계 소비에서. 개당 가격이 6만 원 가격을 줬고요. X제를 5개까지 소비할 때 여기 보시면 총 편익. 여러분 여기 편익을 준 거예요. 자, 선지 가볼게요. 순편익. 순편익은 편익에서 내가 비용을 빼야죠. 이 총편익에서 순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재화 구입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일단은 순편익을 계산하려면 여기서 재화의 가격 하나일 때 6만 원, 보세요. 12만 원, 18만 원, 24만 원, 30만 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 재화의 가격이죠. 자, 이 소비 비용이 빠졌을 때 남는 게 뭐다? 순편익이다. 그러면 만약에 순편 여기다 쓴다고 하면은 4만 원, 6만 원, 7만 원, 그 다음에 6만 원, 그 다음에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순편익 어떻게 계산했어요? 총편익에서 사용한 비용을 제외시켰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순편익이 가장 큰 소비량은 세계일 때이다. 자, 여기 여러분들 세계일 때 7만 원으로 제일 높죠. 자, 기억 맞고요. 니은에 보시면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순편익 보셔야 돼요. 증가 아니야. 4, 6, 7, 6, 4 왔다 갔다 하죠. X. 자, 지금 소비 지출액이 가장 클 때 제가 아까 비용 여기서 쓴 거는 지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소비 지출액이 제일 클 때 여기요. 30만 원. 일 때 순편익이 최대냐? X. 자, 리을에 2개 소비할 때와 4개 소비할 때 순편익이 같다. 자, 여기요. 2개일 때와 4개일 때 6만 원으로 같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리을 2번입니다. 17번. 자, 이렇게 계산 문제를 지나서 18번으로 가면은 이제 일반적인 수요 공급 문제 여러분들. 그래프긴 하지만 일반적인 가장 기본 그래프가 출제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X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다. 이에 대해 가장 옳은 것은요. 바로 가보죠. 여러분들 가는 뭐예요? 수요의 증가고 나는 공급의 감소입니다. 자, 1번. 어떤 재화를 더 사요? 그거는 가의 요인으로 대체재 가격이 하락이라고 했는데 대체재가 비싸지면 대신 사는 게 비싸지면 얘를 더 사는 거죠. 1번 X. 자, 2번. 나의 요인으로 소득의 감소. 소득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수요 감소로 연결됩니다. 나는 공급의 감소예요. 생산비 증가가 나와줘야 돼요. 자, 보완재가 비싸진다. 함께 쓰는 보완재가 비싸지면 수요가 감소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산자의 X제 가격 상승 예상이요. 상승 예상이요. 자,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파는 재화가 앞으로 가격 상승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안 팔고 나중에 팔아야지. 여기서 봤을 때 공급 감소로 연결됩니다. 실제 가격이 올라갔다가 아니라 뭐였어요? 상승이 예상된다. 이거는 공급 감소와 연결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거시경제에서 통화정책, 금융정책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돈을 묶는 거죠. 지급을 준비하도록 묶어놓게 하는 거죠.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경기가 과열됐을 때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돈은 대출이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면 지급 준비를 높이면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거든요. 근데 가보세요. 시중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대죠. 통화량이 감소하고 통화량이 감소하면 이자가 상승한다 까지 들어가는 건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여기 통화량이 증가가 틀렸습니다. 묶이는 돈이 높아지면 어때요? 대출 금액 감소, 통화량 감소입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에요. 2번, 3번, 4번을 해보시면 방향에 맞게 서술이 돼 있어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산다. 자, 중앙은행 국공채를 사면은 시중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통화량 증가. 돈이 많아지면 이자는 낮아집니다. 시중은행에 중앙은행의 대출 확대하면 돈이 풀리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중앙은행 이자율 높이거나 시장의 돈을 줄인다. 언제 하는 거예요? 경기 과열 때 이러한 수요를 감소시키게 하는 정책을 긴축이라고 하죠. 풀어주는 건 확장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바로 정답 1번입니다. 자, 20번은 총수요 총공급. 이 주제도 거시경제 조금 어려워하실 주제인데 깊게 안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왜냐하면 물가, 세로축이 물가고 가로축이 실질 대비죠. 그러면 이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전체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총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1번 갑니다. 자, 민간 소비가 감소한다. 민간 소비의 감소는 총수요 감소예요. 총수요 감소 이렇게 가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요? C로 가야 돼요. A는 총공급의 감소. 자, 2번 또 나왔네요. 그럼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를 높이면 어때요? 시장의 통화량이 감소해요? 그러면 소비가 감소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죠. B. B는 총수요 증가요. B는. 얘는 어디로 간다? 총수요가 감소해야 되니까 C로 가야 되는 거죠. 3번에. 자, 이거는 두 가지가 움직여요, 여러분들. 3번.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첫 번째. 총수요 증가. 노동 생산성의 상승. 총공급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방향으로 보시면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총수요 증가, 총공급 증가. 요렇게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물가 변화 없습니다. 그래프가 변화가 생긴 거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C로 간다 했는데 C는 총수요 감소예요. 3번 틀렸죠. 그래서 정리하실 때 항상 총수요에 뭐 나와야 돼요?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자, 4번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원료 가격 하락, 생산비 감소, 노동 생산성이 상승한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생산의 증가예요. 총공급의 증가. 그럼 어떻게 돼요? 정답 4번. 총공급의 증가입니다. 자, 20번 문제 경제 문제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다소 사회문화나 정치화법보다는 원래 경제 분석이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 복잡하게 들어간 주제는 거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까지 문제 분석 마쳤고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